리오넬 안드레스 메시 쿠치티니 1987년 6월 24일생으로 아르헨티나 국적의 파리 생제르맹 FC 소속 축구 선수입니다. 포지션은 윙어. 현재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산타페주 로사리오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철강 노동자였고 어머니 셀리아 마리아 쿠치티니는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청소부였습니다. 그의 친가는 이탈리아 앙코나 출신으로 증조부가 아르헨티나로 이주해 정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역의 클럽인 글란돌리의 코치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축구와 가까워졌고 4살 때 글란돌리의 클럽에 가입해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역 유소년 경기를 관람하러 갔다가 우연히 결혼이 발생하게 되자 그의 할머니가 감독에게 대타로 자신의 손자를 써보라고 강권했고 그렇게 투입된 경기에서 메시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며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95년 로사리오를 연고로 하는 뉴웰스 올드보이스 유스팀에 6살에 입단하였고 곧바로 유망주가 되었습니다. 메시는 그가 11살일 당시 140cm의 키로 또래에서 언제나 가장 작은 아이로 지내다가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성장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참 성장해야 할 시기에 키가 1년에 4cm도 자라지 않았고 성인이 됐을 경우 150cm를 넘기기 힘들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매월 $900가 넘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의 부모가 감당하기에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소속팀인 뉴웰스 올드보이스에서도 이 금액을 지출하기는 꺼렸고 메시를 눈여겨보고 있던 아르헨티나 명문 클럽 리베르 플라테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일단은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장애를 치료하고 그가 축구선수가 될 수 있게 지원하려 했지만 언제까지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메시의 부모는 아들의 뛰어난 축구 재능이 묻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거액의 치료비를 지원할 클럽을 찾아 동분서주했습니다. 축구 천재의 성장이 멈출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 7월 그런 메시를 여전히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FC 바르셀로나의 기술이사 카를레스 렉사흐였습니다.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FC 바르셀로나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것입니다. 메시와 아버지는 바르셀로나의 스카우트 제의에 의해 바르셀로나로 건너갔습니다. 카를레스 렉사흐는 당시 13세이던 메시의 플레이를 보자마자 그의 천재성을 알아봤고 메시의 아버지와 몇 차례 협상을 한 끝에 메시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주겠다는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덧붙이며 계약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13세의 외국 유소년 선수와 계약해 본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메시 측의 계약과 관련한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흐르자 참다 못한 아버지 호르헤 메시가 다른 팀을 알아보겠다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고 메시를 놓칠 수 없었던 렉사흐가 임기응변으로 내핀에다가 즉석으로 계약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내핀 계약서에는 구단 내 일부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리오넬 메시를 남아시아로 데려오기로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이 지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시가 그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그렇게 한 장의 냅킨으로 역사적인 계약이 체결됩니다. 메시는 몇 개월간의 입단 테스트를 거친 뒤 바르셀로나 유소년 아카데미 남아시아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메시는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2004년 꿈에 그리던 누캄프에 섰습니다. 그 사이 그의 기량은 정상급으로 성장했고 체계적인 호르몬 치료로 키는 169cm까지 자랐습니다. 비록 축구 선수로서 좋은 체형을 가지진 못했지만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는 타이틀을 가지며 축구계를 씹어먹게 됩니다. 메시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가 아들이 성장장애를 겪지 않았다면 유럽으로 건너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아들의 성장 호르몬 치료를 전담해줄 수 있느냐가 입단의 최우선 조건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스페인에서 메시의 귀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메시는 자신의 장애를 해결해준 스페인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조국인 아르헨티나를 버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2004-2005 시즌에 17세의 나이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최연소 선수로 데뷔했습니다. 19살이 된 2006-2007 시즌부터 주전 멤버가 되며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의 첫 엘 클라시코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2009년에는 발롱도르부터 시작해 축구와 관련된 대부분의 상을 싹쓸이하며 축신으로의 입지를 굳힙니다. 유럽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에 공격 포인트 100개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펠레의 75골 기록과 게르트 밀러가 세운 한 해 최다 골 기록인 85골을 뛰어넘어 2012년 한 해 동안 무려 91골을 터뜨리는 세계 신기록을 작성합니다. 2021년 발롱도르도 메시가 가져가면서 메시는 축구 역사상 최초로 발롱도르를 7회 수상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축구계의 전설 마라도나는 나의 마라도나는 메시라고 했으며 1986년에 나보다 메시가 더 뛰어나다. 메시는 마라도나, 펠레 논쟁을 끝낼 수 있는 선수이다. 그 누구도
메시와 비견될 수 없을 뿐더러 그가 하는 것의 40%를 하는 선수조차 없다 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자기 관리도 아주 철저해서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한 폼을 보여주고 있고 선수 커리어 후반부에 접어든 현재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언론에서 그의 라이벌이라고 불려지며 메시의 아성에 도전했지만 그를 뛰어넘은 선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의 등장 이후 많은 축구인들이 그 퍼포먼스의 핵심을 파악하려 애를 쓰며 메시의 플레이를 분석했습니다. 드리블, 득점, 플레이메이킹 등 메시가 보여주는 플레이의 핵심 능력은 바로 섬세한 볼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발재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말 그대로 교과서에 가까운 정석 드리블과 슈팅, 순간적으로 수비수를 벗겨내는 정교한 상체 페인트, 공이 신체 중심에서 70cm 이상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세밀한 볼 컨트롤과 안정적인 퍼스트 터치, 변칙적인 타이밍에 들어가는 방향 전환,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놀라운 가감속을 합니다. 즉, 정점에 도달한 기본기로 어나더 레벨에 이른 것입니다. 이 드리블 능력은 왜소했던 그가 자기보다 큰 덩치의 친구들로부터 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갈고 닦은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처럼 작은 최고의 마라도나가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유럽 선수들을 쉽게 따돌리는 모습을 보고 최대한 낮은 자세에서 볼과 가장 가깝게 드리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시작했고, 그 결과 메시는 세계에서 가장 볼과 밀착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작은 키는 오히려 장점이 되었고 폭발적인 경기력을 이끌어내며 유럽 축구계를 주름잡고 있는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로 꼽히는 카메룬의 사무엘 에투는 만약 지금 축구의 신이 있다면 그 신의 이름은 바로 리오넬 메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메시는 키가 작지만 믿을 수 없는 균형 감각과 준수한 몸싸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키는 낮은 무게 중심을 갖게 해주어 높은 안정성을 지니게 해주었습니다. 체형 역시 다부진 체형이라 낮은 무게 중심과 합쳐져 상대 수비수들과의 몸싸움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수비수의 발에 끊임없이 채이고 부딪히면서도 어마어마한 스피드와 밸런스로 수비수들의 방해를 이겨내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드리블, 탈압박으로 수비들의 시선을 끌어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경기장 전체를 한 번에 보기 힘든 중앙 지역에서도 움직이는 동료를 정확히 스캔, 킬패스를 정확히 찔러주는 플레이에도 능합니다. 골을 넣기 위한 파워와 정확도도 모두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부폰, 카시아스, 반데 사르 등 네로라 하는 골키퍼들을 속수무책으로 침몰시킨 트레이드마크 반박자 빠른 슈팅과 페널티 박스 바깥 우측면에서 가운데로 달리며 수비를 흔들다가 상대 골대 구석에 정확하게 꽂아넣는 슈팅, 박스 근처까지 나온 골키퍼의 허를 찌르는 로빙슛 등 다양한 슈팅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 지능 자체가 뛰어나고 스피드도 가지고 있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침투도 자주 보여줍니다. 아르센 벵거 아스널 감독은 메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시가 일단 뛰기 시작하면 그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엄청난 속도를 유지하면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그는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만드는 모든 실수를 자신의 기회로 가져갑니다. 특이한 점은 웬만하면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과한 액션을 거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파울이지 하는 정도의 반칙을 당해도 최대한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플레이하려 합니다.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도 굉장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선수들과의 마인드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90분 동안 수없이 많은 태클을 받고 견제를 당하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공을 바라보며 곧바로 일어나 달려가는 모습은 가히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그가 매경기 집중 견제를 당하는 선수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근성 넘치는 선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에게도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활동량입니다. 메시의 활동량은 평균 7에서 8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상 메시가 가진 결정적인 한계이자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후방 빌드업과 전방 압박이 계속 중요해지면서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한 전방 압박이 공격수들에게 요구되고 있지만 압박은커녕 그냥 수비 상황에서 몰라라 어슬렁거리는 덕에 상대는 손쉽게 빌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 코파 아메리카 브라질에서는 정말 우승이 간절했는지 최근 바르셀로나 경기에선 볼 수 없었던 전방 압박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브라질과의 결승전에서는 근래 메시가 출장한 경기 중에서 가장 활발한 수비 가담을 보여주면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햄스트링이 올라와 통증을 안고 대회에 임한 것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메시가 활동량을 적게 가져가는 이유는 체력을 비축했다가 필요시에 이를 폭발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지나치게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근육 부상이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메시는 과르디올라에게 관리를 받기 이전에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페이스 조절 없이 뛰어다니다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시즌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